자, 오늘 준비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집안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내가 분명히 리모컨을 탁자에 놨는데 찾을 때마다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오늘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지? 라면서 이제 침대에 들어눕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뭔가 한 건 없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자주 깜빡깜빡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의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밥 먹을래? 면 먹을래? 뭐 면. 식당에 가서 야, 너 포크 쓸 거야? 젓가락 쓸 거야? 아, 젓가락. 야, 너 물 먹을래? 음료수 먹을래? 혹은 마지막에 결제할 때 현금 낼래? 카드 낼래? 이런 것들이 이게 한 번은 괜찮아요. 이 한 번 정도는 얘기를 들어서 뭐 할래? 하는데 계속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극노를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런 선택지를 주어지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금 감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에 되게 집중력이 높고 주의력도 높고 장시간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네. 저러니까 성공했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로지 주의 집중력이 그냥 뛰어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거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서나 보좌관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를 하냐면 자질구레한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해주죠. 뭐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에게 중요한 일에만 집중력을 온전히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의 끝나고 어느 회의 가야지, 혹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뭘 사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 집중력에다가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주의력, 집중력, 이게 뭔지를 한번 좀 보죠. 이게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주의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요겁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여배우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왜 눈에 띄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이 여자만 빨간색을 입었잖아요. 뭔가 튀죠?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의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선이 떨어져.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럼 내 주의력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운전을 하는데 누가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와. 그러면 내 주의력이 저 거지 같은 운전자한테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가방이 아니라 중요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중요한 게 주의력을 끄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들이 어떤 가방을 메고 있건 간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특히나 어떤 가방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 그분들한테는 이 가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확 끌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이쁜 가방을 들고 있으면 저 가방 이쁘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은 이 변화와 중요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옛날 사람들은 이 주의력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자가 발명되고 책이 많이 쓰여졌을 무렵에 16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책이 주의력을 뺏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뭐 TV나 스마트폰, 뭐 SNS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과부하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주의력을 자꾸 뺏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쓸모없는 것에 자꾸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무시가 안 돼요. 진짜 무시가 안 돼. 너무 많아.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린 당하는 수밖에 없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이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정보라는 것을 범주화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봤더니 인간이 그동안 사물의 이름을 붙여왔던 순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하고 비인간으로 분리를 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엔 새, 물고기, 뱀.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걸로 분류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벌레랑 포유류, 그 다음에는 잡초, 뭐 이런 식물류들을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하고 이 포유류까지는 사는데 조금 영향이 있어요.
내 식량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인 정보인데, 이 잡초, 풀떼기는 사실 굳이 내가 범주화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범주화한다는 겁니다. 침엽수, 화렵수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정보 자체를 범주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능적이긴 한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정보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주의력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리를 잘 하느냐? 유용한 지식하고 쓸데리 없는 지식을 잘 분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일로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당장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언젠간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정보 정리를 잘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리모컨이 맨날 없어지니까 리모컨 보관함을 만든다던가, 내가 열쇠를 잘 못 찾으면 현관문 앞에다가 열쇠 거리를 걸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이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기억하고 분류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기억하는 데 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뭐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정리 팁들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드입니다. 뇌의 모드.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몽상가 모드, 그리고 하나는 감독관 모드입니다. 이 몽상가 모드는 멍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머릿속에서 뭐 별의별 잡생각이 다 떠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감독관 모드는 집중 모드입니다. 흔히 우리가 집중해 라고 할 때 pay attention 그러잖아요. 이게 단어의 뜻을 보면 주의를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집중력, 몰입,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감독관 모드가 항상 좋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몽상가 모드가 적격입니다. 몽상가 모드.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내가 굉장히 안 풀리는 게 있었는데 집중할 때는 해결책이 안 떠오르는데 갑자기 샤워하다가 해결책이 막 떠오른다던가, 혹은 내가 쉬고 있었는데 맞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몽상가 모드일 때, 멍 때리거나 뭐 별별 잡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는 몽상가 모드가 유용하죠.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 일을 한다던가 집중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 모드가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지 라고 해서 완전히 집중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막 쓸데리 없는 생각이 많이 날 때 그런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데는 이렇게 글로 적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록화를 하게 되면 나의 잡생각들을 이 목록에다 전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안 적고 내가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생각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억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약속 그거 그때였잖아. 혹은 그거 우리 했었잖아. 그러면 그랬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명확하진 않은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실제로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범퍼 기스 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범퍼 박살났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후자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른 속도에서 사고가 난 걸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보다 더 큰 사고였다 라는 걸로 이제 왜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기억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한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거에 비해서 근자감은 굉장히 뿜뿜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맞다, 리모컨 거기 있었지 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아니네 라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이 정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억의 불확실 정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이에요. 이게 우리가 멀티태스킹에 관한 어떤 좀 환상이 있죠. 그래서 이 스탠퍼드의 클리퍼드 나스라는 교수님이 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멀티태스킹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는 사람은 그냥 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쓸데리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 데도 미숙했고, 그리고 정보를 전환하는 데도 미숙하고, 과제를 딴 과제로 이동하는 것에도 미숙하고, 과제 수행 능력 자체도 안 좋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형편없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이란 게 어떤 현 시대의 환상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허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팁들이 있겠냐, 요것들을 알아보시죠. 우리가 모두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있죠. 그리고 리모컨도 있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가져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우리는 숟가락도 있고 리모컨도 있는데 숟가락보다 큰 리모컨은 왜 항상 자주 없어지는가? 숟가락이 없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왜? 수저는 수저통에 있잖아요. 그럼 해결책도 단순하죠. 그래, 그럼 리모컨도 리모컨 보관통이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게 답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하죠. 바보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제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는데 좀 미숙한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잘 하면 좋은데, 이 정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범주화에 맞는 것만 넣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수저통에다가 리모컨을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리모컨이랑 수저통이랑 범주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모컨을 수저통에 넣어도 나중에 리모컨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혹은 펜 같은 경우를 필통에 넣어야 되는데 책장 사이에 그냥 던져 놓는다던가,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그 펜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집에 물 페트병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만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소주를 먹다가 이거를 좀 담아 놓을 데 없나 해가지고 그 물 페트병에 넣으면 그거는 기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때 소주를 먹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릴 거 넣지 마라. 이게 저도 보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볼펜이 필요해서 볼펜을 막 뒤지다가 서랍 어딘가에서 볼펜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글씨를 썼어. 근데 글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볼펜을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 서랍에 다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괜히 쓸데리 없는 에너지만 소비하면서 실속은 하나도 없는 비효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 원칙을 잘 지켜라.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가 공간을 지정하는 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를 없애줍니다. 왜냐면 이 학습이라는 것이 맥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공부 책상 겸 컴퓨터 책상, 근데 우리는 이 책상 앞에 앉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앉지만 이 책상의 맥락은 사실상 공부보다는 이 컴퓨터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받는 거죠. 집중력이 자꾸 분산이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라고 다짐을 해도 컴퓨터 10분만 하자 하다가 이제 한 2시간씩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책상을 2개 놓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고 집에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획을 나누라는 거죠. 구획.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라도 하면은 조금 더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정리 스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정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면은 이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주의 전환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행 효율도 낮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을 걸레질하는 사진을 보면은 이것은 단독 행동일까요? 멀티태스킹일까요? 딱 보면은 단순하죠. 그냥 바닥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바닥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뭘 하죠? 여기가 깨끗이 청소가 됐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소와 감독, 그러니까 실행과 검사라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의 전환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야, 그러면은 그게 멀티태스킹이면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 건 없지만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청소기를 돌릴 땐 청소기만 돌리라는 거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청소기를 돌리다가 뭐 있네? 가져와서 걸레질하고, 또 돌리다가 뭐 떨어졌네?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기를 돌릴 땐 청소기만 돌리고 걸레질을 할 땐 걸레질만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에너지를 덜 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니까 시간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산만함입니다. 산만함. 산만하죠. 그래서 이 산만함을 좀 분류를 하면 외부적으로는 약간 뭐 핸드폰, 인터넷, 뭐
컴퓨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약간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운, 그리고 바쁜, 분주한 그런 것들이 있죠. 외부적인 거는 이제 핸드폰 치우고 컴퓨터 꺼놓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마음에서의 나타나는 혼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글로 적어두면 좋다. 왜냐면 이렇게 목록화를 했을 때 도돌이표 같은 걱정을 머릿속에서 지워준다. 한번 목록을 작성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정리 방법 팁 중에 하나는 시간을 좀 돈으로 환산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대중교통 비용을 아끼려고 약간 30분 거리를 걸어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시급으로 따져도 혹은 체력의 손실로 따져도 어떻게 봐도 좀 손해인 거죠. 그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면 그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회생활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만 딱 집중해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비서가 필요해요. 비서.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이 비서를 고용할 돈이 없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좀 쓸 수가 있죠. 컴퓨터나 뭐 핸드폰에 이제 알람 달력이라든지 어떤 일정 관리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친구에게 야, 나 며칠 날 나 좀 뭐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서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어떤 비서의 하위 호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결국 뭐냐면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를 다른 것에다가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팁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정리 중에 하나는 뭘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일을 제가 9년째 해도 계속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떤 업무의 전문가고 이 사람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분들한테는 특히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폴더 정리입니다. 이 정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폴더를 정리한다라는 건 그거죠.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를 폴더에다 이제 전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폴더 정리를 하지 못하면 매번 어떤 파일을 찾을 때마다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파일을 찾는 데 있어서 딴 사람들이면은 2분이면 찾을 걸 거의 5분, 10분씩 걸리는 뭐 그런 비효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잘못된 정보 수집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정보를 잘 저장해서 잘 쓰자라는 건데, 이제 전제가 올바른 정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정보를 괜히 수집해서 저장해놨다 쓰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이 주식 문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옳지 않은 정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비상식적인 걸 누가 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주식 문자가 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상식의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상식인가 비상식인가를 이제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20kg가 빠진다. 그런 거는 세상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주식 문자가 나한테 오는데 수익률을 하루 20%를 보장해 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저장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이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장한 정보를 잘못되게 활용하는 경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이 지레짐작의 오류입니다. 사실 이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이 문신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조폭 혹은 이 사람은 날라리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닫혀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레짐작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시는 집단 편향에 대한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내 집단이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외니까 외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 집단 편향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집단은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쟤네는 다 똑같아, 그리고 쟤네는 애들이 다 나빠,
라고 이제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향들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편향이란 게 되게 약간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동전 뒤집기를 해가지고 앞면 나온 팀, 뒷면 나온 팀으로 무리를 나누더라도 서로를 이렇게 안 좋게 본다라고 합니다. 주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잘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잘 살자,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